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3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무려 10만 명의 인파가 집결했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의 역사적인 컴백 공연 때문이었죠. 넷플릭스는 전 세계 190개국에 이 현장을 생중계했고 무려 3억 명이 동시에 같은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결과는 전 세계 77개국 넷플릭스 1위 석권.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만 명이라는 거대한 인파가 모였는데도 폭동도 밀침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공연이 끝나고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보라색 어깨띠를 두르고 다시 광장에 나타난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하나하나 직접 줍기 시작했습니다. 10만 명이 머물렀던 광장이 단 1시간 만에 휴지 한 장 없이 깨끗해진 겁니다. 이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한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입을 모았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무엇이 다른 걸까? 600년 된 고궁 앞에서 전 세계가 하나 되어 눈물을 쏟고 축제가 끝나면 스스로 거리를 빛내고 떠나는 나라. 그날 광화문 한복판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전 세계를 뼛속까지 경악하게 만든 그 충격적인 72시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포스터입니다. 미국 미시시피주 작은 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32살이에요. 매일 아침 8시에 교실 문을 열고 아이들한테 알파벳을 가르치고 구구단을 알려주고 점심시간에는 급식실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평범한 미국인입니다. 해외여행이라고는 대학 졸업 때 멕시코 칸쿤 한 번, 그리고 3년 전에 친구들이랑 영국 런던 한 번 가본 게 전부예요. 교사 월급으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다음 여행지는 당연히 파리나 로마 같은 곳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아시아 쪽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일본 정도는 언젠가 가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한국은 후보에 들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갑자기 한국행 비행기를 탔느냐? 이건 순전히 제시카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15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인데요. 이 친구가 한국 음악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BTS라는 그룹의 팬이거든요. 올해 3월 초 제시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BTS가 거의 4년 만에 완전체로 다시 뭉쳐서 공연을 하는데 그게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다고. 넷플릭스로 전 세계에 생중계까지 된다고. 제발 같이 가달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의 아이돌 공연을 보겠다고 태평양을 건너간다고? 미국에도 빌리 아일리시가 있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있는데 굳이? 그래도 물어는 봤습니다. 거기 안전하긴 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얼굴이 뜨거워지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은 정말 그 수준이었습니다. 미시시피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이미지인지 아세요? 뉴스에 나올 때가 거의 없어요. 가끔 나오면 그것도 대부분 북한 미사일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아시아는 일본 아니면 중국이었고 한국은 그 사이 어딘가에 껴있는 작은 나라라는 인식이 전부였어요. 제 교실 벽에 세계 지도가 붙어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나라 이름을 가르칠 때 한국을 가리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기는 북한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국 교사가 미국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한국 정보가 고작 그 한마디였던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이 그랬습니다. 제시카가 반년 동안 모아둔 돈으로 비행기표 2장을 끊어버렸어요. 제 것까지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블로그에 올릴 사진 몇 장 건지면 되겠지. 아시아 소도시 체험기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 네, 저는 서울을 소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인이 얼마나 무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게 3월 중순 봄방학을 이용해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13시간이 넘는 비행이었어요. 기내에서 제시카는 BTS 노래를 틀어놓고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는데 저는 옆자리에서 이탈리아 여행 영상이나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는 솔직히 제로였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장까지 걸어가는데 공항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시시피주에서 가장 큰 잭슨 공항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런던 히드로 공항보다도 깨끗하고 넓어 보였어요. 바닥에 먼지 한 톨이 없었습니다.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안내를 하고 있었고 짐이 나오기도 전에 무료 와이파이가 잡혀 있었어요. 미국 공항에서는 와이파이 잡으려면 광고를 3개는 봐야 하거든요. 여러분,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12번이나 한 곳이라는 걸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말을 듣고 나서야 느낀 거예요. 아,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데 창밖을 보다가 입이 벌어졌습니다. 한강이 먼저 보였어요. 강 위로 다리가 몇 개씩 걸려 있었고 양쪽으로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미시시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20층 조금 넘는 수준인데 서울은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 하나하나가 전부 그것보다 높았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 산과 강과 도시가 하나로 어우러진 풍경. 지하철역마다 빼곡하지만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사람들. 제시카가 옆에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왜 이 나라에 빠졌는지 이제 좀 알겠지? 저는 대답 대신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소도시 체험기를 쓰러 온 거였는데 카메라를 드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카메라가 앞으로 며칠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사진을 찍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이 나라가 제 안에 있던 모든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도요. 공연 당일이 밝았습니다. 3월 21일 금요일이었어요. 제시카가 새벽 6시부터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공연은 저녁 8시인데 왜 이렇게 일찍 나가느냐고 물었더니 자리를 잡으려면 최소 10시간 전에는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10시간이요? 저는 테일러 스위프트 에라스 투어 때도 3시간 전에 갔거든요. 그것도 빠른 편이었는데 10시간이라니 솔직히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에 도착하는 순간 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수천 명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반이었는데요. 텐트를 치고 밤을 새운 사람들도 보였어요. 그것도 한국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어가 들렸고 일본어가 들렸고 스페인어, 아랍어, 포르투갈어까지 뒤섞여 있었어요.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6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온대. 60개국이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열리는 음악 공연에 전 세계 60대국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뭔가 크게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점점 더 몰려들었습니다. 오전, 오후가 지나고 해가 기울 무렵 광화문 광장은 말 그대로 사람의 바다였어요. 주최 측 추산 약 26만 명. 여러분, 26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세요? 미시시피주 주도인 잭슨시 전체 인구가 약 15만 명이에요. 제가 사는 도시 인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광장 하나에 들어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26만 명이 모여 있는데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밀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보라색 응원봉을 들고 줄 맞춰 서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경찰 바리케이트가 3겹은 쳐져 있었을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충격은 무대 뒤편이었어요. 건물 5층 높이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무대가 서 있었는데 그 뒤로 뭐가 보였는지 아세요? 왕복궁이었습니다. 중백년 된 조선 왕궁이 조명을 받아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무대 세트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예요. 제시카한테 저 건물 세트장이야? 라고 물었더니 제시카가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에밀리, 저건 14세기에 지어진 진짜 궁전이야. 14세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선언을 한 게 1776년이에요. 이 나라 궁전은 그보다 400년 가까이 전에 지어진 겁니다. 그 궁전이 허물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고, 그 앞에서 지금 21세기 최대 규모 음악 공연이 열리고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한 프레임에 들어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림이에요. 우리는 200년 된 건물도 잘 없거든요. 그리고 무대 앞에는 동상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알려줬어요. 세종대왕이라고.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왕인데 이 나라 고유 문자를 만든 사람이라고요. 미국은 영어를 쓰지만 그 영어를 미국 사람이 만든 건 아니거든요. 영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자기네 문자를 자기네 왕이 직접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왕의 동상이 내려다보는 광장에서 전 세계 26만 명이 이 나라의 음악을 듣겠다고 모여있는 장면. 저는 그 순간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는 느낌이요. 저녁 8시가 됐습니다. 광장 전체가 어둠에 잠겼어요. 26만 명이 동시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안쪽에서 드론 카메라가 날아올랐어요. 화면에 보이기 시작한 건 경복궁 근정문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흑매문을 지나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길 위로 7명의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제시카가 숨을 멈추면서 말했습니다. 왕의 길이야. 조선시대에 왕만 걸을 수 있었던 길이래. 왕만이 걸을 수 있었던 길. 그 길을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7명의 청년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600년 전 이 길을 걷던 건 한나라의 왕이었고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건 전 세계 190개국이 지켜보는 아티스트였어요. 여러분, 저는 미국인이고 이 나라에 아무런 감정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인지는 저도 몰라요. 다만 그 순간 제 손에서 카메라가 내려간 건 확실합니다.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었거든요. 7명이 왕의 길을 걸어 무대 위에 올라선 순간 광화문 광장 전체가 터졌습니다. 26만 명의 함성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습니다. 미국에서 미식축구 경기 갔을 때 환호성이 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공기 자체가 진동하는 느낌이었어요. 26만 명의 심장이 동시에 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곡이 시작되는 순간 그 엄청난 함성이 한 번에 멈췄어요. 무대 위에서 선율 하나가 흘러나왔거든요. 처음 듣는 멜로디였습니다. 한국어였으니까 가사는 당연히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멜로디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든 거예요. 슬픈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슬프지는 않았어요.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마치 오랫동안 보고 싶던 사람을 아직 못 만났는데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제시카한테 물었어요. 이 노래 뭐야? 제시카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리랑. 한국에서 수백 년 동안 불려온 노래야. 수백 년이요. 이 노래가 수백 년 된 노래라고요? 저는 그 순간 주변을 둘러봤어요. 26만 명이 이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울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프랑스 여성도 눈이 빨개져 있었고 뒤쪽에 있던 일본 남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가사를 아는 사람도 울고 가사를 모르는 사람도 울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노래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리랑이라는 노래에는 이 나라 사람들의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이 노래를 불렀고 전쟁 속에서 가족을 잃었을 때도 이 노래를 불렀고 전쟁이 끝나고 먹을 것 하나 없던 보릿고개를 넘을 때도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이별의 노래이고 그리움의 노래이고 기다림의 노래이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다시 만난다는 희망의 노래라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이 민족이 힘들 때마다 부르던 노래. 그 노래가 지금 600년 된 궁궐 앞에서 전 세계 190개국 3억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인이에요. 이 나라와 아무런 역사적 연결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동안 제 볼을 타고 뭔가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눈물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어요. 가사도 모르는 노래 왜 우는 거지?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SNS를 검색해 봤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가사 뜻도 모르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 영어로, 프랑스어로, 일본어로, 스페인어로 수만 건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만 이상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공연은 약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신곡도 하고 예전 히트곡도 했어요. 멤버들이 무대 위에서 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순간도 있었는데 한국어라 못 알아듣겠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제시카가 통역해줬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거의 4년 만에 돌아온 거라고. 팬들이 기다려줬지만 본인들은 혹시 잊힌 건 아닌지 두려웠다고요. 4년을 기다린 쪽도 4년을 두려워한 쪽도 서로에게 똑같이 길었던 시간이 아리랑 한 곡에 전부 터져버린 거였어요. 마지막 곡이 끝나고 무대 조명이 꺼졌습니다. 그 순간 26만 명이 들고 있던 보라색 응원봉이 일제히 켜졌어요. 광화문 광장 전체가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경복궁을 배경으로 보라색 빛의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뉴욕 타임스퀘어 새해 카운트다운도 봤고 디즈니월드 불꽃놀이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앞에서는 전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유병년 된 궁궐과 보라색 빛과 아리랑의 여운이 뒤섞인 그 순간은 제가 살면서 본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입을 막고 고개를 숙인 사람들, 직접 오지 못해서 지구 반대편 화면 앞에서 울고 있다는 팬들의 실시간 댓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겹치면서 저는 제시카 어깨를 잡고 한마디를 했어요. 이 나라 대체 뭐야? 제시카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북한 아래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방금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밤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보여준 건 아직 공연 한 번뿐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공연이 끝난 건 밤 9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탈진 상태였어요. 아침 6시 반부터 서서 14시간이 넘게 버텼으니까요. 다리는 감각이 없었고 목은 쉬어 있었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시카한테 말했어요. 숙소 가자. 나 진짜 못 걷겠어. 그런데 숙소로 가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제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보라색 어깨띠를 두른 사람들이 광장으로 다시 나오고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투명 봉투를 손에 들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깨띠에는 한글이 적혀 있었는데 제시카가 읽어줬습니다. 아미 자원봉사단. 방금 전까지 공연을 보던 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하나씩 줍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진심으로요. 미국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광경이거든요. 제가 사는 미시시피에서 고등학교 미식 축구 경기만 끝나도 관람석이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게 고작 2,000명 규모의 경기예요. 슈퍼볼이 끝나면 경기장 주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맥주 캔이 굴러다니고 음식 포장지가 날아다니고 경찰이 청소 인력보다 더 많이 투입돼요. 유럽은 더합니다. 월드컵이나 유로 대회 끝나면 차량이 뒤집히고 상점 유리가 깨지기도 하거든요. 2024년 파리 올림픽 때도 경기장 주변 쓰레기 문제가 프랑스 언론에 크게 보도됐었어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배영 행사 이후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26만 명이 모였던 자리에서 팬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카메라가 찍고 있어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심으로 이 광장을 깨끗하게 만들고 가려는 거였어요. 봉투를 들고 허리를 숙여서 종이컵 하나, 휴지 한 장, 응원봉 포장지 하나까지 전부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팬 한 명이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치우고 가요. 그러면서 투명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든 순간 뭔가 목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설명이 안 되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4시간 넘게 서서 공연을 봤어요. 저보다 더 피곤할 겁니다. 그런데 숙소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광장에 나와서 남이 버린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거예요. 저도 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도 합류했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한국 팬들만 줍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팬도 있었고 프랑스에서 온 팬도 있었어요. 한국 팬들이 같이 치우자고 말을 거니까 외국인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합류한 거였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봉투 하나 건네는 것만으로 통하는 게 있었어요. 수만 명이 노래를 부르고 환호하고 울었던 그 광장이 1시간도 안 돼서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뉴스를 찾아봤더니 그날 종로구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약 5,950kg이었다고 해요. 약 6톤입니다. 26만 명이 모였으니 그 정도 쓰레기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그 양이 아니었습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한 덕분에 새벽까지 걸릴 예정이었던 작업이 절반 넘게 단축됐다는 거예요. 구청 직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광장 상당 부분이 정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서 해외 SNS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의 문화다. 공연을 즐기고 도시를 존중하고 스스로 치우고 떠나는 나라. 26만 명이 모이고 자발적으로 청소한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나. 이런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저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원래는 간단하게 공연 후기를 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가장 먼저 친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이건 팬덤의 문화가 아니라 이 나라의 DNA다. 저는 미국에서 선진국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자유로운 나라. 그런데 오늘 밤 저는 선진국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GDP가 높은 게 선진국인 걸까요? 군사력이 센 게 선진국인 걸까요? 아니면 26만 명이 모인 자리를 스스로 치우고 떠나는 시민들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인 걸까요? 저는 그날 밤 답을 바꿨습니다. 블로그 글을 쓰고 나니까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침대에서 이미 기절해 있었어요. 저도 자야 했습니다. 14시간 넘게 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요. 공연의 여운이 아직도 온몸에 남아 있었고 광장에서 봉투를 건네주던 그 한국 여성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국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혼자 밖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해요. 미국에서 여자 혼자 새벽에 밖을 나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미시시피에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해가 지면 절대 혼자 나가지 마라.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매년 약 120만 건의 폭력 범죄가 발생합니다.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혼자 걷는 것 자체가 위험행위로 분류돼요. 저도 런던 여행 때 밤 9시 넘어서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호텔 앞 골목에서 취한 남자가 소리를 질러서 뛰어들어온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아는 밤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달랐어요. 숙소 문을 열고 나왔더니 새벽 1시가 넘은 거리에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자들이요. 혼자서요. 이어폰 꽂고 편의점에 들어가고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포장마차에 앉아서 뭔가를 먹고 있었어요. 아무도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걷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이 동네만 특별히 안전한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더 걸어봤습니다. 콩대라는 곳까지 걸어갔어요. 거기는 더 놀라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 거리가 낮보다 더 환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가게들이 아직 열려 있었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미국이었으면 이 시간에 이 정도 인파가 모여 있으면 경찰차가 최소 5대는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경찰차가 한 대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어요. 새벽 3시가 됐습니다. 골목길로 들어가 봤어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편의점 불이 켜져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담벼락 위에서 자고 있었어요. 위협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한국 딸기 우유라는 걸 하나 샀어요. 제시카가 꼭 먹어보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분홍색 작은 병이었는데 한 모금 마시는데 달콤하면서도 진한 딸기 맛이 입안 가득 퍼지더라고요. 새벽 3시에 서울 골목 한가운데 서서 딸기 우유를 마시고 있는 미국 여자. 이 장면을 미시시피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봤으면 기절했을 겁니다. 딸기 우유를 들고 경복궁 돌담길까지 걸어갔어요. 낮에 26만 명이 모였던 광화문 광장을 지나서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그 광장이 지금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돌담 위로 가로등 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걷다 보니 출출해졌습니다. 포장마차 하나가 아직 열려 있었어요. 앉아서 떡볶이라는 것과 미니 김밥이라는 걸 시켜봤습니다. 떡볶이는 달콤하면서 매운맛이 동시에 올라오는 음식이었는데 새벽 공기를 맞으면서 먹으니까 미국 어떤 레스토랑 스테이크보다 맛있었어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포장마차에 앉아서 떡볶이를 먹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지금 새벽 3시 반이다. 나는 외국인 여자 혼자다. 골목 한가운데에 앉아있다. 그런데 두렵지가 않다. 이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세계 안전도시 순위에서 서울은 늘 최상위권이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찾아봤어요. 한국의 야간 범죄율은 미국의 5분의 1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숫자는 결과일 뿐이거든요. 이 안전함을 만들어낸 건 경찰력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온 거예요. 어젯밤 광장을 스스로 청소하고 떠났던 그 사람들. 새벽에 혼자 걸어도 아무 일이 없는 이 거리. 이건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숙소로 돌아가면서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새벽 3시에 혼자 서울 거리를 걸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어머니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미쳤니? 미국 어머니의 반응은 당연히 그거예요. 그런데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이 나라가 만들어 놓은 안전 속에서 저는 난생 처음 밤이 무섭지 않다는 걸 경험한 겁니다. 새벽 5시에 잠들어서 10시에 겨우 일어났습니다. 제시카가 이미 화장을 끝내고 앉아 있었어요. 오늘 일정을 빼곡하게 짜놨더라고요.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어젯밤 공연 무대 뒤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던 그 건물이요. 저는 솔직히 궁전 관광에 큰 기대는 없었어요. 유럽에 가면 궁전이야 널려 있으니까요. 런던에 버킹엄 궁전도 있고 파리에 베르사유도 있잖아요. 아시아의 궁전이 그것보다 대단하겠어? 라는 생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에 들어서는 순간 그 생각이 부서졌어요. 여러분, 경복궁이 처음 지어진 게 1395년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존재하기 381년 전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이 1776년이니까 올해 2026년 기준으로 미국 역사가 딱 250년이에요. 이 나라 궁전 하나의 나이가 631년입니다. 미국 역사의 2배를 훌쩍 넘기는 건물이 도심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버킹엄 궁전이요? 1703년에 지어졌어요. 경복궁보다 300년이나 늦습니다. 베르사유는요? 1682년이에요. 역시 경복궁이 거의 300년 선배예요. 제가 유럽 궁전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건 궁전의 나이가 아니었어요. 경복궁 안에 들어갔더니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프랑스 청년들이 한복을 입고 셀카를 찍고 있었고 브라질에서 온 팬이 분홍색 한복 치마를 잡고 돌고 있었고 일본 여성 2명이 한복 소매를 잡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말했어요. BTS 무대 뒤에 보이던 건물이 뭐냐고 SNS에 질문이 엄청 올라왔대. 그래서 다들 경복궁에 온 거야. 아이돌 공연 하나가 600년 된 궁전에 전 세계 관광객을 몰고 온 겁니다. 저도 한복을 입어봤어요. 궁전 근처에
한복 대여점이 있었거든요. 연두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국에는 이런 전통 의상이 없거든요. 미국의 전통 의상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카우보이 모자? 그건 의상이라기보다 코스프레에 가깝죠.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수백 년 전 조상들이 입던 옷을 지금도 입고 궁전을 걸어요. 그리고 그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600년 된 건물과 수백 년 된 옷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나라. 저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 마당을 걸으면서 처음으로 이 나라가 부러웠습니다. 경복궁을 나와서 제시카가 다음 코스로 데려간 곳이 성수동이라는 동네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내리는 순간 시간대가 바뀐 것 같았어요. 경복궁에서는 600년 전에 있었는데 성수동에 내리니까 2030년에 온 느낌이었거든요. 유리와 차로 된 건물들,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한 카페들, 벽마다 그려진 예술작품들, 틱톡에서 가장 핫한 서울 명소라고 제시카가 말했는데 가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찍어도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웃긴 건 외국인이 한국의 감성을 느끼러 왔는데 돌아보니 외국인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수동에서 삼성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도로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여기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광장시장이라는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할머니들이 좌판에 앉아서 빈대떡이라는 걸 붙이고 있었어요. 기름 냄새가 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어디서든 먹을 것을 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빈대떡 하나를 받아들고 서서 먹었어요.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에서 터졌습니다. 미국 최고급 레스토랑의 어떤 요리보다도 이 시장 좌판 빈대떡이 더 맛있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이날 하루 동안 한 일을 정리해 볼게요. 아침에 600년 된 궁전에서 한복을 입었어요. 점심에 미래도시 같은 성수동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후에 초현대적 삼성동 빌딩숲을 걸었어요. 저녁에 할머니가 부쳐주는 전통시장 빈대떡을 먹었습니다. 이 모든 이동이 지하철 하나로 끝났어요. 30분이면 조선시대에서 미래도시로 갈 수 있는 나라. 수백 년 전 전통과 최첨단 현재가 같은 도시 안에서 숨쉬고 있는 나라. 과거를 버리지 않고 미래를 만든 나라. 저는 그날 저녁 블로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은 도시가 아니라 타임머신이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미국 역사 250년, 이메라 궁전 하나 631년. 나는 선진국이 뭔지 다시 배우고 있다. 여행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다음날 오전이었어요. 제시카는 명동에서 쇼핑을 하겠다고 나갔는데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쇼핑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제 안에 계속 쌓여온 질문 하나를 도저히 넘길 수가 없었거든요. 이 나라는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숙소 침대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Korean War, 서울 1953이라고 쳤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한동안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여러분, 1953년 서울 사진을 보신 적 있으세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건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도로도 없었고 다리도 끊겨 있었고 사방이 잔해더미였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찢어진 옷을 입고 무너진 벽돌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이틀 전에 26만 명과 함께 서서 아리랑을 들었던 그 광화문 광장이 70년 전에는 폐허 한가운데였다는 거예요. 숫자를 더 찾아봤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GDP가 67달러였어요. 67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았던 수준이에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1950년대에 자동차를 끌고 드라이브인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이 나라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캐먹고 있었어요. 도리고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봄이 되면 지난해 저장한 곡식은 바닥나고 최곡식은 아직 자라지 않아서 온 나라가 굶주렸던 시기를 말하는 거래요. 해마다 봄이 올 때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시간이 반복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 사람들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사라진 땅에서
이 나라 사람들은 맨손으로 벽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공장으로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기계를 돌렸어요. 중동 사막에 가서 섭씨 50도가 넘는 또약볕 아래 도로를 깔았습니다. 독일 탄광에 들어가서 석탄 먼지를 마시며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고국에 보냈습니다. 본인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길을 닦고 지붕을 고치고 다리를 놓았다고 해요. 나라가 해주길 기다린 게 아니라 스스로 삽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제 가슴을 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나라 부모들은 자기 밥을 굶으면서 자식을 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음 세대만큼은 배움을 갖게 해야 한다고,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한 끼를 굶어서 아이 학비를 마련하고 잠을 줄여서 교과서를 사주고 자기 청춘 전부를 자식한테 쏟아부은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공을 개인의 능력으로 봐요. 내가 잘 됐으면 내가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는 달랐어요. 지금 이 찬란한 서울을 만든 건 지금 여기 걸어다니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그 이전 세대였습니다. 맨손으로 벽돌을 쌓고 새벽 공장에서 일하고 자식 밥값을 아끼며 버텼던 그 사람들이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한강 위로 다리가 걸려 있었고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며칠 전 공항철도에서 처음 봤을 때 입이 벌어졌던 그 풍경이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빌딩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땀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저 다리를 놓기 위해 누군가는 강물에 허리까지 잠겨서 일했을 거잖아요. 저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는 새벽마다 빗자루를 들었을 거잖아요. 그제야 전부 연결이 되십니다. 26만 명이 모여도 사고 한 건 없이 해산하는 질서. 공연이 끝나면 스스로 광장을 청소하는 시민의식. 새벽 3시에 여자 혼자 걸어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거리. 600년 된 궁궐을 허물지 않고 그 앞에서 미래의 공연을 여는 감각. 이 모든 것이 GDP 67달러짜리 페어에서 시작됐어요. 70년 만에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한 세대 전체가 자기 삶을 바쳐서 다음 세대에 건네준 기적이에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서 있는 자리에 무게를 느꼈습니다. 제가 밟고 있는 이 땅은 누군가가 피와 땀으로 일군 땅이었어요. 제가 안전하게 걸었던 그 새벽거리는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평화 위에 깔린 거였습니다. 저는 미국인으로서 이 나라를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아시아 소도시 체험기를 쓰러 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에요. 이 나라를 만든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이 열차를 타고 서울에 들어올 때와 같은 노선인데 창밖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냥 높은 빌딩이 많은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저 빌딩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인생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요. 한강 위 다리를 볼 때도 그랬어요. 며칠 전에는 다리가 많네 였는데 지금은 저 다리를 놓기 위해 누가 강물 속에 서 있었을까가 먼저 떠오릅니다. 같은 풍경인데 제 눈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 눈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고 탑승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제시카는 면세점에 가겠다고 뛰어갔는데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써야 했거든요. 제목을 뭘로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나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며칠간의 기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아시아 소도시 체험기를 쓰겠다고 생각했던 나.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26만 명이 서 있는 걸 보고 입을 다무지 못했던 나. 가사도 모르는 아리랑에 눈물을 흘렸던 나. 보라색 봉투를 건네받고 광장에서 쓰레기를 주웠던 나. 새벽 3시에 서울 골목을 혼자 걸으면서 난생 처음 밤이 무섭지 않다는 걸 알았던 나. 600년 된 궁전 앞에서 미국 250년 역사가 부끄러웠던 나. 그리고 1953년 서울 사진을 보면서 이 나라를 만든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던 나. 72시간이었어요. 고작 72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이
30년 넘게 살아온 제 상식을 전부 뒤집어 놓았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1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썼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K-팝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다. 70년 만에 폐허 위에 기적을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출하는 나라다. 그 기적을 만든 건 정부가 아니었고 대기업도 아니었다. 전쟁이 끝난 자리에서 맨손으로 벽돌을 쌓고 새벽 공장에서 잠을 줄이고 자식밥을 아껴가며 나라를 다시 세운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였다. 나는 그 사람들이 만든 나라 위를 걸었다. 그리고 나는 그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발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13시간 뒤에 미국 땅을 밟고 스마트폰을 켰는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블로그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였어요. 24시간 만에 조회수가 2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려 있었어요. 미국에서 달린 댓글이 보였습니다. 나도 한국이 북한이랑 같은 나라인 줄 알았다. 이 글 보고 항공권부터 검색했다. 프랑스에서도 왔어요. 한국 지하철이 파리 메트로보다 깨끗하다는 게 사실이었어? 직접 봐야겠다. 브라질에서도 달렸습니다. 26만 명이 모이고 스스로 치웠다고? 우리나라에서는 100명만 모여도 경찰이 출동한다. 영국에서도 왔어요. 600년 된 궁궐 앞에서 세계적 공연을 여는 나라가 지구상이 또 있나? 그리고 저를 가장 오래 멈추게 한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온 댓글이었어요. 내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군인이다. 그분이 지킨 나라가 이렇게 됐다니 눈물이 난다. 할아버지한테 이 글을 읽어드리겠다. 저는 그 댓글을 읽고 공항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70년 전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바다를 건넜던 누군가의 손자가 지금 제 글을 읽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 글을 읽어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7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킨 사람, 폐허 위에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운 사람, 그리고 그 나라 위를 걸으며 눈물 흘린 미국인 교사. 전부 하나의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 가기 전에 이 나라를 몰랐습니다. 북한 아래에 있는 작은 나라. 그게 전부였어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있는데 굳이 아시아 아이돌을 보러 가냐고 했던 사람이 저예요. 서울을 소도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지금 저는 그때의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70년 만에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위에서 전 세계 190개국, 3억 명이 같은 노래를 듣고 같은 시간에 울 수 있는 밤을 만들어낸 나라였어요. 서울에서 보낸 72시간이 제 인생의 30년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서울행 항공권을 다시 예약한 상태예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를 모시고 갈 겁니다. 새벽 3시에 딸 혼자 밖을 나갔다고 기절할 뻔했던 저희 어머니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걸. 제 블로그 프로필에는 새로운 한 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목적지, 서울. 다시,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미국 시골 초등학교 교사가 서울에 와서 아리랑이 눈물을 흘리고 새벽 거리를 걸으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결국 이 나라를 만든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인 이야기. 가슴이 좀 뻥 뚫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감탄하는 이 찬란한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맨손으로 벽돌을 쌓으시고 보릿고개에 본인 입은 굶으시면서도 자식 학비만큼은 꼭 마련하셨던 분들, 중동 사막에서 땀을 쏟으시고 새벽 공장에서 잠을 줄이셨던 분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십니다. 어르신들의 거친 두 손과 굽은 허리가 만들어낸 기적 위에서 오늘 전 세계가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콧대 높은 미국인도 자존심 센 유럽인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위대한 나라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댓글창에 남겨주시는 따뜻한 말씀 한 줄 한 줄이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찾아달리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입가에 웃음꽃 활짝 피어나는 행복한 나날 되시길
진심을 다해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뒷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